가자! 가자! 어머니가 외친다. 이미 예전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목소리가 아니다. 초로는 수세미 같은 머리와 솜 누더기를 둘러싼 어머니의 모습을 참담한 모습으로 보다가 윗방으로 가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인사라도 했건만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다. 컴컴한 구석에 앉아있던 만삭의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선다. 담요로 만든 바지의 무릎을 한쪽은 검엉 또 한쪽은 회색으로 기웠다. 아내는 벙어리도 아닌데 아무 말이 없다. 그때 어린 것이 다가왔다. 초로는 어린 것을 보고 웃으려고 했는데 그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삼촌이 나이롱 치마랑 구두 사준댔다? 그러면 나 엄마하고 화신 구경 간다? 초로는 못 먹어서 얼굴이 노랗게 뜬 어린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때 어머니의 저주 같은 외침이 또 들려왔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왜 그들이 38선을 넘어 고향으로 갈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는 차츰 정신을 놓아가는 중이다. 철원의 가족은 월북을 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향에서는 알만한 지주로 풍족하게 살아왔다. 말만 해방촌이지 해방촌이 아닌 남한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고통이었다. 철호에게는 2 동생이 있었다. 군대에서 나온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직업을 못 잡은 영호는 소시민적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었다. 영호는 철호의 정직과 성실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수시는 충치 하나 처치 못하시고 치료비가 없어서 치과에도 가지 못하는 철호의 충치까지도 영호에게는 답답한 일이었다. 마땅한 취직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서 양담배를 얻어 피우거나 술잔을 얻어먹던 그는 결국 권총 강도가 되고 만다. 영호의 일로 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찾아가던 날 철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어느 회사의 월급을 중간에 가로채는 권총 강도를 하다가 영호는 경찰에 잡혔다. 형제는 경찰서에서 마주했다. 형님, 어린 것 화신 구경이나 한번 시키세요. 제가 약속했었는데. 사실 동생 일로 경찰서의 호출을 받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바로 동생 명숙이 때문이었다. 동생 명숙이는 양공주다. 명숙이가 걸려들면 경찰서에 가서 철호는 신원 보정을 하고 명숙이를 데리고 나왔다. 명숙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미군과 함께 지프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다. 철호는 미군의 팔이 명숙의 허리를 두른 채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앞에 있는 커다란 유리를 머리로 받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어금니를 꽉 마씹은 일도 있었다. 언니가 위독해요. 어린애가 걸렸어요. 집에 오니 명숙이 기다렸다는 듯 소식을 전했다. 철호는 눈앞이 아찔했다. 아내가 점심때부터 진통을 했는데 영 해산을 못하고 애를 썼다고 한다. 돈을 가지고 가야지 뭐. 돈? 100환짜리 한 다발이 철호 앞 방바닥에 던져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철호는 간호사보다도 더 감정이 없는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병원의 긴 복도를 허청허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병원 문을 나서 그는 치과로 향했다. 오래도록 그를 괴롭히던 치통이 다시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치과의사가 거의 오래된 충치를 뺐다. 좀 아팠지요? 뿌리가 구부러져서. 그리고 치과의사는 좀 있다가 솜을 빼라고 했다. 철호는 말했다. 이쪽을 마저 빼주십시오. 그러나 의사는 거의 한쪽 충치만을 뺐다. 그는 병원을 나와서 다른 치과를 갔다. 망설이는 의사에게 그는 괜찮다고 우기며 한쪽 어금니마저 뺐다. 두 볼에다 한가득 솜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찝찝했다. 침을 뱉을 때마다 피가 뭉클뭉클 나왔다. 몸이 어스스하고 머리가 텅하니 비어버린 것처럼 여겨졌다. 어지러웠다. 뱃속이 비었다. 그는 무엇인가를 먹으러 갔지만 식탁에 엎어져서 먹지 못했다. 그리고 택시를 탔다. 어디로 가시죠? 해방촌.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아니야. X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아니야. 가.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허참, 딱 하나 주시네. 취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에휴,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길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지금으로 치면 공인회계사 사무실 서기입니다. 그는 아들과 남편, 아버지와 형, 그리고 오빠 구실에 더하여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삭인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방 이후 고향을 떠나온 충격에 못 이겨 하루 종일 괴기한 소리로 가자만 외치고 있고, 하나뿐인 남동생은 제대 후 2년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권총 강도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여동생은 미군에게 몸을 파는 양공주입니다. 마른 버짐이 핀 어린 것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양쪽 어금니의 충치를 뺐습니다. 피를 헝건히 적신 채 택시 안에서 그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까무르히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해방 이후 혼란했던 우리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지주로 살다가 38선이 생기자 그들은 월남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촌에서의 삶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고향과 집을 떠나야 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들이 부유하듯 흘렀습니다. 이 작품은 전후 파멸에 가는 인간상과 내면의 혐오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전쟁이 남긴 상처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으로 철호에게 주어진 많은 숙제는 일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짐을 안고 방향성을 상실한 채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오래도록 앓던 충치를 모두 뽑아버리고 택시 안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발탄은 잘못 발사된 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발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